2000년 12월 15일, 전북 정읍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추위를 뚫고 슈퍼를 열러 나선 박순덕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할머니의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추웠던 겨울날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5시 30분, 할머니께서는 매일 하시던 것처럼 작은 슈퍼마켓을 열기 위해 집을 나서셨습니다. 당시 56세이셨던 할머니는 남편을 5년 전에 갑작스럽게 여의시고 혼자서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날 아침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어. 손가락이 시려서 호흡 불어가며 걸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 마을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시던 중 할머니께서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고 지나치려 하셨지만 그 소리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고양이 울음보다는 훨씬 더 절절하고 애절한 소리였다고 하셨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는 달랐어. 더 간절하고 더 애절했지. 마치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단다. 소리를 따라 천천히 다가가 보니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던 오래된 폐가의 마당 한 구석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손전등을 비춰보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하늘색 담요에 단단히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는 작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에는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생명력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기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에는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여성의 것으로 보였고 급하게 쓴 듯 조금 떨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메모와 함께 분유 3통과 기저귀 1팩, 그리고 작은 젖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유는 고급 제품이었고 기저귀도 질 좋은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아기를 정말 소중히 여겼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별해야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부모의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짧은 메모와 아기용품들만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렸단다. 이렇게 추운 날 혼자 버려져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 생각만 하니 눈물이 저절로 났어.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이 아이가 나에게 오기로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야. 할머니께서는 망설임 없이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직 탯줄이 마르지도 않은 정말 갓난아기였다고 하셨습니다. 제 몸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넘쳤고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너를 안는 순간 정말 신기했어.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바라보는데 그 작은 눈동자가 참 맑고 예뻤어. 마치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단다. 할머니께서는 당장 저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기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당신의 외투를 벗어서 저를 더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급히 온수로 제게 목욕을 시켜주셨습니다. 아기 목욕이 처음이었지만 조심스럽게 이지근한 물로
제 몸을 씻겨주시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타서 젖병에 넣고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더라고. 마치 예전에 해본 일인 것처럼 말이야. 너도 잘 받아 먹고 배부르게 먹더니 내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꼭 보호해야겠다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서는 저를 안고 마을 파출소로 향하셨습니다. 당시 정읍경찰서 산골지구대에 근무하던 김경석 순경님은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순경님은 먼저 현장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폐가 주변을 살펴보고 혹시 다른 단서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도 많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인근 병원들에 문의하여 최근 출산한 산모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읍 씨는 물론 인근 김제시, 고창군까지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도 지금처럼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와 지역 케이블 방송에도 아기 발견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읍시 산골 마을에서 갓난아기 발견, 부모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 지역 뉴스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순경님은 할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더 기다려봐도 부모님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마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당시만 해도 입양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하고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아기들은 대부분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것도 인연인데 내가 키워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순경님도 할머니의 의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할머니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가 키우신다면 이 아이가 정말 복 받은 거네요. 할머니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온 마을이 다 아는데 이 아이도 할머니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랄 거예요. 간단한 서류 작업을 거쳐 저는 공식적으로 박순덕 할머니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할머니의 의지와 경찰서의 확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준호. 할머니께서는 준수하고 호방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을까?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어울릴까? 그러다가 준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어. 준수하다는 것은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바르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호방하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시원시원하다는 뜻이고 우리 준호가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야. 할머니께서는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특별한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셨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준호아가 등등 다양한 호칭으로 저를 불러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친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추운 겨울날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해 주신 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첫 겨울을 할머니와 함께 보내면서 저는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탄난로를 밤새 켜두시며 제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기름 보일러나 전기장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탄이 유일한 난방 수단이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연탄비가 아까우셨을 텐데도 저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밤중에 제가 깨서 울면 할머니께서는 즉시 일어나셔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분유를 타서 먹여주시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며 다시 재워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밤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텐데 한 번도 피곤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하지만 우리 준호 얼굴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내가 키운다니 꿈만 같았어. 그 겨울 동안 할머니께서는 육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육아 교육도 받으시고 이웃의 경험 많은 아주머니들에게도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아기 이유식 만드는 법, 목욕시키는 법, 병 걸렸을 때 대처하는 법 등등을 차근차근 배워가셨습니다. 2001년 봄이 올 때까지 할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보낸 첫 겨울을 통해 진정한 육아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 그것은 앞으로 25년간 이어질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더욱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혼자 운영하시던 작은 슈퍼마켓의 수입만으로는 아기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오전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시고 저녁에는 이웃집 일을 도와주시며 푼돈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마루가 전부인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와 추웠지만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주변만큼은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신문지로 벽의 틈을 막아주시고 두꺼운 이불로 저를 감싸주시며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게 따뜻한 미숫가루를 타주시고 손수 만든 이유식을 먹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시판 이유식이 흔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께서는 쌀을 직접 갈아서 미음을 끓여주시고 호박이나 당근을 삶아서 으깨어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준호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란단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어야 해. 할머니께서는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두 돌이 되던 해 겨울, 심한 감기에 걸려 높은 열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의 경련까지 일으켜서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밤새 제 곁을 지키시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시고 해열제를 먹여주시며 간병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시골에서 밤에 병원에 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집에서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날 밤이 내 평생 가장 길었어. 준호가 열에 들떠서 계속 끙끙거리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속상했단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 제발 우리 준호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새벽 4시경에 제 열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저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뛰어가셨습니다. 당시에는 마을에서 읍내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없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버스를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뛰어가셨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외투를 벗어서 저를 감싸고 뛰어가셨습니다. 30분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서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감기라고 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서는 텃밭에서 기른 배추를 모두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배추는 원래 겨울 동안 우리가 먹을 김치를 담그려고 기른 것이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망설임 없이 모두 팔아서 제 병원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우리 준호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 배추 없으면 김치 없이 지내면 되는 거고.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생후 10개월 즈음에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순간을 정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일어서서 걸음마를 하던 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비틀비틀하면서도 내 쪽으로 걸어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어.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기뻐했단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집 안곳곳에 모서리에 수건을 대어주시고 바닥에 이불을 깔아서 푹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올 때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한테 와. 천천히, 조심조심.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은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은 맘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것을 할마라고 들으셨다고 하시며 제가 할머니를 부른 것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첫말이 엄마인데 우리 준호는 할마라고 했어.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지. 이 아이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어.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를 할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할머니께서는 그 호칭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3월, 저는 정읍의 산골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지만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할머니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은 할머니께서 며칠 전에 시장에서 사주신 것이었는데 평소 검소하게 사시던 할머니로서는 큰 지출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입지 않으시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정장은 이웃집에서 빌려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준호 입학식인데 단정하게 입고 가야지라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옷을 다려 입으셨습니다. 입학식장에서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미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할머니와 저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며 각별히 돌봐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라는 것이 눈빛에서부터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할머니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제
정말 큰 아이가 되었구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더욱 바빠지셨습니다. 학용품을 사주시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안쓰러웠습니다.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이라도 아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책가방을 정리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이 연필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정성이야. 소중히 써야 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 공책도 마지막 장까지 깨끗하게 써야 한다. 학교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여러 과목을 배우고 숙제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도 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머니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원에 다닐 여유는 없었지만 학교 공부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께서 슈퍼를 정리하시는 동안 제 숙제를 봐주셨는데 할머니께서는 글자를 잘 모르셨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잘 모르지만 우리 준호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안단다. 공부는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우리 준호처럼 성실하게 하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2013년 3월, 저는 정읍 시내의 정읍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할머니께서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준호가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전주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께 일일이 자랑을 하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심어주신 끈기와 성실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할머니, 고등학교는 정말 어려워요. 다들 너무 잘해서 제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준호야, 처음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해. 우리 준호는 분명 잘할 거야. 할머니가 믿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 책상 위에 몰래 간식을 놓아두시고 밤늦게 공부할 때면 따뜻한 보리차를 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정했고 관련 학과가 유명한 대학들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저를 위해 늘 깨어 계셨습니다. 수험생 시절 할머니께서는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텃밭 일을 하실 때도 제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호미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쓰셨고 라디오도 틀지 않으셨습니다. 이웃분들이 놀러 오실 때면 우리 준호 공부한다며 돌려보내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아니야,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야.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수능 전날 밤, 할머니께서는 밤새 근처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기도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호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수석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저 전북대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제가 기쁘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시다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대학에. 할머니께서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70년을 넘게 사신 할머니께서 대학에 다닌 적도 없고 주변에 대학에 간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당신이 키운 손자가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이 꿈만 같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동네 어르신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할머니께서 동네 어르신들 모두에게 떡을 돌리시며 강민이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 평생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이제 결실을 보시는구나. 이웃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합격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어. 우리 준호가 정말 대학생이 된다니.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할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사신 한복이었는데 제 대학 합격 기념으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큰 돈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한복 사셨네요. 정말 예쁘세요. 제가 칭찬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쑥스러워하시며 우리 준호 졸업식인데 할머니도 좀 단정하게 입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며 이준호 학생은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재학 중에도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당신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시니 8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선생님들께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우셨어요. 준호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가 워낙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겸손하게 대답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지 모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할머니께서는 제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트북, 옷까지, 생활용품 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가면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며 할머니가 좋은 걸로 사줄게. 할머니께서는 제가 쓸 노트북을 사주시려고 하셨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비싼 건 안 돼요. 적당한 걸로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니야, 이런 건 좋은 걸 써야 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는 당시로서는 꽤 비싼 노트북을 사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몇 년간 모아두신 적금을 해지해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노트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거라.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게 소원이야. 2019년 3월, 드디어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첫 등록금을 낼 때 할머니께서는 이제 정말 우리 준호가 대학생이구나 라고 하시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대학교 입학식에도 할머니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큰 학교에서 우리 준호가 공부하는구나 라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가 공부할 컴퓨터공학과 건물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할머니께서는 정말 크고 좋은 건물이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공 수업의 깊이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면서 컴퓨터 공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웹 프로그래밍과 게임 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9년은 모바일 게임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개발자들의 전망도 밝았습니다. 할머니, 저 게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꿈을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좋아, 우리 준호가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다니까 다행이야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가입해서 선배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할머니께 안부를 여쭤보려고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올 때마다 반가워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준호야, 대학교 생활은 어때? 어렵지 않아?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안부를 걱정하셨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대답하면 할머니께서는 우리 준호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대학교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어떤 친구들과 지내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잘 모르지만 우리 준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야.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준호는 달라서 좋아.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전공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 Java, Python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게임 개발 수업에서는 Unity, N을 사용해서 간단한 2D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게임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정말 신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준호가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께서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직 연습작이에요. 나중에 더 멋진 게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속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우리 준호가 만든 거라면 뭐든 최고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통해 저는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고 언젠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고 저의 성장을 지켜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에게 할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전공 심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저는 관련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은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고 관련 업계의 전망도 매우 밝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게임의 뇌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개발하고 싶어요. 사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끊김없이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 준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분명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3학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게임 개발 회사들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며 지원서를 쓰고 코딩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입 개발자에게도 상당한 실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면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무리하지 말거라 당부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로는 간단한 RPG 게임을 만들었고 팀 프로젝트로는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서버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서버 최적화 작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10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아키텍처를 설계했고 이는 나중에 취업 면접에서 큰 어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여러 게임 회사에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면접 보러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정장을 다리며 우리 준호는 어디든 붙을 거다라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면접에서는 대학 시절 만든 프로젝트들과 알고리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서울의 유명 게임 스타트업인 넥스트 게임의 백엔드 개발자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께서는 동네 슈퍼에 가서 처음으로 비싼 케이크를 사오셨습니다. 준호야,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께서는 케이크를 들고 오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사신 할머니께서 그렇게 큰 지출을 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서울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돈도 벌고 할머니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기쁘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께서는 우리 준호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사무실이었고 동료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개발자들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할머니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서울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가 만든 거 가져가라. 할머니,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 주니까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챙겨가거라고 하시며 제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주셨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할머니께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월급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300만 원,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할머니께서는 그 큰 금액을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할머니께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월급의 절반인 150만 원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니야, 준호야.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돈 쓸 곳도 많은데 저축해라며 사양하셨습니다. 결국 반은 제가 생활비로 쓰고 반은 할머니 통장에 넣어드리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몰래 모아두셨다가 제가 필요할 때 다시 주시곤 하셨습니다. 할머니, 왜 모아두세요? 할머니가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할머니는 필요한 게 없어. 우리 준호가 나중에 결혼하거나 집 살 때 쓰라고 모아두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입사 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백엔드 개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복잡한 서버 구조 설계와 최적화 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에서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2025년이 되던 해 25세가 된 저는 시니어 개발자로서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인 부산 소재 대형 게임 퍼블리싱 회사 드림게임즈와의 신규 프로젝트 기술 총괄 책임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면 우리 회사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대표님께서 직접 저를 불러 프로젝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부산 본사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장 과정에서 할머니는 변함없이 저의 가장 큰 지원자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정읍에 내려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며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은 나이가 들어 문을 닫으셨지만 텃밭은 여전히 가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농사일은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리니까 괜찮잖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이 정도 일은 해야 몸이 건강해. 할 일이 없으면 더 늙어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준호야, 서울 생활이 많이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우리 준호가 착해서 잘 되는 거야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현재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신
지 정확히 25년이 되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가 이제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만약 할머니께서 그날 저를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망설임 없이 저를 품에 안아주셨고 25년간 한결같은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 할머니께서는 고맙긴 뭘. 우리 준호가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 할머니가 더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겸손함과 따뜻함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부산 출장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림게임즈와의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이번 주는 부산에 출장 가야 해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께서는 그래, 중요한 일이면 열심히 하고 와라.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으로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께서는 영상통화로 길 조심히 가고 회의 잘하고 와라. 우리 준호라면 분명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회의를 위한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전 할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드림게임즈 본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께서 25년간 키워주신 사랑과 정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항상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심어주신 자신감과 성실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저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드림게임즈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32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로비부터 첨단 기술의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회사와 드림게임즈 간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차세대 MMORPG의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었고, 성공하면 우리 회사에게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늦었나 싶어서 시계를 확인했지만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키, 같은 이목구비, 같은 헤어스타일,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는 드림게임즈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석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의 아들로 게임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놀라운 닮음에 당황해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두 분이 형제세요. 드림게임즈 직원 중 한 명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와 김준석 씨의 마음속에는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닮음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넥스트 게임에서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도 기술적인 논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준석 씨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 역시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준석 씨의 아버님이신 김태현 대표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실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대화일 수도 있지만 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표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김태현 대표님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 씨, 앉으세요. 오늘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표님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준호 씨, 혹시 출생에 관해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입양아입니다. 할머니께서 25년 전에 저를 발견해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현 대표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5년 전, 그때 어디서 발견되셨나요? 전북 정읍시의 한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셨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대표님께서 건네주신 신문 기사의 제목은 부산 대형마트에서 쌍둥이 형제 실종이었습니다. 날짜는 2000년 12월 10일, 제가 발견되기 5일 전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쌍둥이 형제가 실종되었는데 한 아이는 이틀 만에 발견되었지만 다른 한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때 실종된... 저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대표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5년 전 우리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준석이는 이틀 만에 찾았지만 다른 아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5년간 궁금해했던 제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DNA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표님께서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DNA 검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5년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제 진짜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설렘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대표님의 목소리에 25년간 아들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이 일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DNA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25년간 궁금해했던 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김준석 씨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형제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그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형님, 아니, 준호 씨,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닮은 사람을 만나다니. 김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지만 깊이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줄게.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할머니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병원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결과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0.9%의 확률로 혈연 관계가 맞습니다. 이준호 씨와 김준석 씨는 쌍둥이 형제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25년간 궁금해했던 제 정체성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김준석 형님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생, 정말 내 동생이구나. 25년 만에 만났네. 김태연 아버님께서도 감격에 겨워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25년을 찾았는데 이제야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혈육의 정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감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할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가였습니다. 25년간 온 정성을 다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이런 진실을 전하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언제나 말씀하셨고, 저 역시 할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정읍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진실의 발견. 할머니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상처받으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할머니께서 25년간 보여주신 사랑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진실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녁, 할머니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5년 전의 실종 사건, 부산에서의 우연한 만남,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제가 찾은 친가족에 대해서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놀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지만,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는 25년 전에 실종된 김태현 대표님의 아들이었어요. 김준석이라는 쌍둥이 형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 말을 끝낼 때까지 할머니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진짜 부모님을 찾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5년 동안 할머니가 너를 키우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게 내 평생의 자랑이란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더 일찍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짜 가족을 찾은 건데, 할머니도 그 분들을 만나보고 싶구나. 25년 동안 우리 준호를 찾아 헤매셨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친가족들께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발견하신 순간부터 홀로 저를 키우시며 겪으신 고생과 희생, 그리고 15년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던 김미영 어머님께서는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5년간 우리 아들을 키워주신 분을 어떻게 뵙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장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할머니와 친가족의 첫 만남은 정읍 시골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현 아버님, 김미영 어머님, 그리고 준석 형님이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집 청소를 하시고 음식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호야, 그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할머니께서는 긴장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제일 훌륭하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심시켜 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계속 신경 쓰셨습니다. 만남의 날, 김태현 아버님 가족이 정읍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25년간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뭘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우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25년간의 아픔과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운 할머니의 25년간의 사랑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연 아버님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석 형님도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준호의 형 김준석입니다. 앞으로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할머니께서는 그저 쑥스러워하시며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냐 하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로 감동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제 입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친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25년 전 그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시골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문에도 몇 번 나갔지만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김태연 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전국적으로 찾았는데 정읍까지는 수소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25년 전에는 지금처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님께서는 할머니께 그동안의 고생담을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긴 했지만 우리 준호가 워낙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밤에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석 형님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저랑 비슷한 점이 있었나요? 글쎄, 준석이를 어릴 때 본 적이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준호는 정말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 말도 잘 듣고 할머니께서 제 자랑을 하시니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저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팠던 날들, 할머니께서 밤새 간병하신 이야기, 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등등. 준호가 중학교 들어갈 때 기숙사비가 필요했는데 그때 텃밭 일부를 팔았어요. 그 땅은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소중한 땅이었지만 준호 교육이 더 중요했거든요. 할머니의 이 말씀에 친가족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준호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마을에서 대학교 간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기뻐했어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김미영 어머님께서는 할머니께서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준호가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가 워낙 천성이 착해서 그래요. 저는 그냥 옆에서 밥이나 해준 것뿐이에요.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친가족들께서 25년간 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태연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년 전 그날 마트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쌍둥이가 사라졌어요. 준석이는 이틀 만에 찾았지만 준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머님께서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녔어요. 경찰서에도 수없이 갔고 실종 신고도 계속 갱신했어요. 매년 준호 생일이면 신문에 찾는 광고도 냈고요.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해외 입양아 단체에도 연락했어요. 혹시 해외로 입양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버님께서 당시의 절망적인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준석 형님은 저는 25년 동안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계속 찾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25년 동안 일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과 은혜로 맺어진 가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김미영 어머님께서는 할머니를 친언니처럼 따르시며 자주 전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고 요리법도 주고받으시며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되셨습니다. 김태현 아버님께서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시며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시골집을 찾아와서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석 형님은 자주 정읍을 찾아와 할머니를 살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형님을 보실 때마다 쌍둥이라 그런지 정말 똑같이 생겼다며 좋아하셨고 형님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손자가 된 기분이에요. 준호가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해서 부러웠는데 이제 저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형님의 이런 말씀에 할머니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할머니께 이제는 제가 보답해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낡은 시골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만류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친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김태현 아버님께서는 우리도 할머니께 갚아야죠라고 하시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목조 가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면서도 할머니께서 평생 가꾸신 텃밭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낡은 부엌은 최신식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은 할머니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방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온돌 시스템을 깔고 습도 조절이 되는 벽지로 도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루는 더 넓게 만들어서 이웃 어르신들과 모여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평소 할머니께서 갖고 싶어 하시던 정자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는 그곳에서 텃밭을 바라보며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정읍에 내려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친가족들도 자주 함께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가족들에게는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고 할머니께는 부산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86세가 되셨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지고 기력도 조금씩 약해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텃밭을 가꾸시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 이제 농사일은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을 해야 건강해.
놀고만 있으면 더 늙어라고 하시며 여전히 부지런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두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저만 걱정하시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많은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준호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는데 이렇게 좋은 가족들까지 생기다니. 할머니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며 감사해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평생 잊지 못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며 앞으로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일 것입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발견하신 할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그날 저를 지나쳤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5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울고 있던 저를 품에 안아주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25년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는 이제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25년간 키워주신 할머니의 은혜와 2년 만에 만난 친가족의 사랑,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